네 분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주문에 담길 한 문장은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분은 정치인의 관점에서 또 법조인의 관점에서 헌재의 지난 112일간의 심리 최장이었다고 하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로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몇 점? 네, 조정은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예, 뭐 헌재만 판 그 점수를 매기는 건 좀 불공평하고요. 예. 일단은 헌재에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측이 있고 국회 측, 민주당이 대표한 국회 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합치면 저는 뭐 7점, 8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 저는 정치와 법치가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12월 3일 적지 않게 놀라셨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12월 3일 전에 대한민국은 과연 평화로웠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몇 번의 탄핵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거의 손발이 꽁꽁 묶일 정도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압박하고 정말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 하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고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서 탄핵은 당연하다라고 했던 여론이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12월 3일에 전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정치화시킨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급하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란 죄목을 뺐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와 당대표는 내란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탄핵하라고 합니다. 탄핵소추문에서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빼면서 계속 정치적 수사인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그 과정에서 6인 체제, 마은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6인 체제를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임명하자고 했지만 12월 말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고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절차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에서 지금 아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인가요? 보면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드디어 50%가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고 헌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국민 절반 이상이 신뢰를 못한다고 하는 상황까지 떨어뜨린 이 과정, 저는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정치권은 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있으세요? 예, 저도 우리 조 의원님과 점수로는 비슷하게 8점을 헌법재판소에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자체는 매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했던 것으로 국민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서 이 사건은 훨씬 명백하고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연이 돼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갈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건에 선고기일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 사유가 5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쟁점이요? 예, 쟁점이.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췄느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였느냐, 또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었느냐,
이게 실체적 요건입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여야 간에 정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전짓이나 사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이건 다른 겁니다. 정쟁이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국무위원회 심의도 안 거쳤고 또 계엄 선포문도 없고 부소도 없고 국회 통제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절차가 명백히 갖춰지지 않은 계엄이기 때문에 위법 위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엄 시에 국회를 침탈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만이 유일하게 계엄 해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보듯이 군병력이 국회를 침탈했고 또 다른 헌법기관이 선관위를 침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치인과 고위 법관, 전현직 고위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매우 경악스러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확실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계몽령이라고 변명했고 자기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매우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였습니다. 내란 부분도 이미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때 헌재 명백한 선례로서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때도 국회 소추단에서 뇌물죄 부분을 넣었다가 뇌물죄를 뺐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 내란죄를 넣었는데 그것은 적용 법조만 뺀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만 빼는 것은 소추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적용 법조를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사항입니다. 이번에 소추단에서 내란죄 적용 법조를 뺐다 하더라도 내일 결정해서 헌법재판소가 노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하소위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두 분이 점수는 같은데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고 사실 이런 의견 대립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헌재에서 심리하는 과정에도 정치권에서도 또 법조계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갈렸는데 두 전직 판사들 의견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금 내란죄 철회한 것에 대한 문제가 오늘까지도 토론 테이블에 올라왔거든요. 김익현 판사님. 예, 저는 주로 법적인 절차적인 관점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저는 좀 낙제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0점 만점이면 뭐 40점이면 이제 과락이 되잖아요. 과락 이하 한 30점 정도. 그러니까 100점이면 30점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초법적 헌재라는 말은 많이 썼는데요. 법 규정을 어기거나 그 관행에 너무나 위반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수사 기록이나 그 재판 기록은 송부하지 못한다. 이건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위 규정을 들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위 규정은 보충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상위 규정을 효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이게 동의가 없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박 대통령 때의 선례를 따른 거다 했는데 그 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건 뭐 관행에 대한 얘기인데 문 대행께서 과연 판사를 하실 때 초시계를 놓고 재판한 적이 있는지 제가 판사하고 변호사를 35년을 했는데 초시계를 본 재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증인신문 3분을 더 달라 그랬더니 그걸 안 된다고 하고 가셨어요. 근데 문 대행께서는 본인이 독후감 쓸 시간은 10분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재판을 3분을 못 하신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절차적인 문제까지 짚어주셨고요. 네,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내란죄 철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명확한 그 헌법재판소 판례로 법 위반 주장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런 철회의 의사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재가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고 저는 재판 진행을 잘한 것이 문영배 이제 그 재판장 대행이 이제 그건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하셨고 저는 여전히 판단할 수 있고 오히려 내일 판결문에서 내란죄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계몽령이라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5.18 내란죄 판결문에 보면 국헌 문란 목적에서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폭동 행위를 할 때 존재하면 된다. 그것이 실제 달성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애초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폭동 행위를 할 때 과연 정말로 2-3시간만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은 상당 기간 정지하려고 했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국회를 봉쇄했고 10분 잠깐 풀렸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얘기했어요. 막아서 못 들어갔다고. 그다음에 선관위 서버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최상목 대행한테 준 쪽지에 국회 자금 차단과 그리고 비상입법 기구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거는 상당 기간 정지하려고 한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빨리 와가지고 막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고요. 또 하나는 이상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앞으로 쿠데타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열심히 빨리 달려가서 막잖아요. 그러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궤변은 저는 그 법리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앞서 김익현 변호사는 2-3시간 정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란으로까지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취지. 좀 말씀 더 예, 드리면요.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 아닙니까? 예. 그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로 간접 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해제되게 놔두지 않았겠죠. 군인을 더 많이 투입하고 정말로 해제를 막았겠죠. 근데 그런 풀리게 놔둔 것을 보면 저는 목적이 없었다. 그 정도 추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놔둔 게 아니라 그 명백하게 그 더 투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차, 3차 계엄을 시도한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막았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윤 대통령이 투입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200여 명을 투입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200여 명 가지고 국회가 그게 봉쇄가 되겠습니까? 수천 명을 투입을 해야겠죠.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로 저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건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정쟁한다고 계엄하는 나라는 없다. 근데 이 앞에 이 정쟁이란 게 그냥 국회에서 사이좋게 다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22대 국회 그리고 21대 후반기부터 계속 일어나는 일들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야당은 비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지나쳤다라는 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탄핵을 몇 번 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 몇 조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 정말 국가를 운영하게는 해두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아쉽게도 졌지만 이긴 정권에 대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정책을 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굉장히 아쉬운 게 계엄을 한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동안 본인들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꼭 지적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내란 뭐 이제 느냐 마냐 저는 실은 이제 정치인이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법률 전문가께서 논의하는데 제가 끼어들 자격과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국회에서 모든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죄, 내란괴수 윤석열이란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내란입니까? 하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계엄 이퀄 내란은 아니죠. 계엄 이퀄 내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계엄 이퀄 내란이면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을 하게 준다는 그 조항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문제는 계엄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고도의 통치행위다. 라는 게 아마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과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이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충족됐다고 보느냐 아니냐를 고도의 통치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 때는 일반 과반이 아닌 소위 슈퍼 머저리티, 절대 다수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그러니까 거의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해야 중요한 정치인 또는 고위직 공무원 대통령 선출직을 탄핵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전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헛발질을 한 과정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국민적 공감대가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을 거치면서 커진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엔 일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계엄 지금 말이 돼? 탄핵 통과됐구나. 대통령 탄핵 됐겠지. 이러다가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여론조사에서 제 생각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기각돼야 되겠다. 지금 9대 6, 8대 6이면 거의 65%, 66% 거의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 비율입니다.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도 약 한 60%안 되는 국민만이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35, 40에 대한 퍼센트에 대한 국민들은 기각돼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이게 갈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의 전 탄핵의 요건, 슈퍼 머저리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면 예. 전 헌법재판소는 기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질문을 그러면 반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드리죠. 파면을 주장하시니까 파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론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리적 그 상황과 국회한테 국회가 헌법이 국회에게 인정한 탄핵권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을 섞어가지고 마치 동일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이 정한 요건, 전시, 사법연, 그때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느냐,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2월 3일 밤은 평온했습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기타 비상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법안을 많이 냈으니까 또 통과시켰으니까 탄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국민들이 들어보시기에도 그건 설득력 없게 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2.3 비상계엄 전에 저희가 탄핵 통과시킨 것은 딱 하나, 이준숙 방통위원장 한 건입니다. 예. 나머지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통과된 탄핵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말고 이제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저희 민주당이 그 감액한 예산은 4.1조 4조 1천억을 감액했는데 그것은 전체 677조 중에 0.6%밖에 안 됩니다. 통상의 삭감이 보통 4조 원 안팎이었습니다. 예. 통상의 예산을 삭감했을 뿐이고 그 삭감한 것도 예비비가 1년에 쓰는 예비비가 1조 3천억 안팎밖에 안 돼요. 근데 4조 8천억을 책정했기에 2조 4천억을 깎은 것이고 검찰 감사원 특감비 등을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예산은 전혀 손대질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마치 예산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다. 그걸 원인으로 삼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예. 자, 그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 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과정, 절차 이런 문제 이전에 앞서 이제 동기를 말씀하셨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동기도 따지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을 따지죠.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절차적 요건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실체적 요건을 먼저 따져야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서 거부권 하니까 이쪽에서 탄핵하고 거부권 탄핵하다가 탄핵이 너무 많으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요건을 봐야죠. 요건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해당하는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법률가 중에 그 요건에 충족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법률가는 사실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까 이제 김익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5.18 내란죄에서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에 심사할 수 있다고 했고 그거 외에도요 각종 재심 사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뭐 불러드리면 2016도 1397 계엄법 위반 협박 사건입니다.
비상계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역사. 예를 들어서 1972년 유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2018년 판결인데요. 요건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충족하지 않아서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고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고 요 판결에 민유숙, 조희대, 김재영, 이동원 이런 판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에 의하면 긴급조치도 그런 식으로 비상적인 권한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심사한 지금 현직 6명 있을 때요. 6명 중에 5명이 그러한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각하다. 저는 내일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통치권자이고 정치인입니다. 통치 행위는 아마 정치 행위 중에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겠죠. 그러면 정치인의 정치 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저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정치 행위는 사법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그 뭐라 그럴까 결정에 구속되기 위해선 정말 확실한 증거와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계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뭐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이제 헌법의 조항이고 계엄법을 찾아보면 그 조항이 있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12월 3일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 독주를 해도 계엄이라는 수단이 적절한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치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저는 선출직 대통령은 결국은 그러니까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게 맞다. 이게 정치 제도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도의 통치 행위 영역을 아무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그 과정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탄핵의 개념이 이겁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헌법과 법률이 정했는지를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 사변이었느냐 아니었네 평온했네 그러면 이것은 불법 비상계엄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치적 고도의 결단 개념이 인정이 되는데 통치행위라고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게 명백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예전에 재정경제명령이 있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것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역시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통치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명백히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파면을 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일단 전혀 헌법적인 주장이 아니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모두 파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위반이 해당된다.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판례로 명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한 위반이냐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저도 솔직히 내란이 계엄이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는데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동기에 관해서 이 의원님께서 뭐 입법이나 이런 거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계엄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범죄 행위가 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범죄 행위가 안 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거로 인해서 상당 기간 그 국가기관의 그 권능 행사를 막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안 되면 통치행위고 결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저는 그런 그러면 생각입니다. 전시사변에 예, 예. 준하는 비상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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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 의원님께서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뭘까 선출직 공무원과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는 건 국회의 권한이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은 이건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정치적 성격이 없다라는 건 정치가 아니죠.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할 때 정치적 판단을 안 한다. 이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도 정치적 논리가 있죠. 그것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무죄 추적의 원칙에 반해서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직무정지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거는 행정에 대한 굉장한 비용,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국민적 비용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국회에서 9번의 탄핵에서 9번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 비용, 그게 만약에 하나라도 인용이 되면 한 사례 정도는 그래도 인정이 되겠죠. 이 사람 또는 이 경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근데 지금 9번에서 9번 다 각하됐다는 거 보면 저희 입장에선 이 탄핵이란 걸 무슨 정치적 장난감으로 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도 계속 지금 30번째 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정말 몇 번이나 이게 인용이 될지, 그리고 이런 굉장히 정말 핵폭탄급 정치적 수단을 이렇게 쉽게 던져셔도 되는 건지, 예. 이거는 이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본질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9번 탄핵해서 각하된 거에 대한 반성문 한 자도 없이 계속 지금 30번째 가셨습니다. 이건 아무리 헌법과 법률에 맞다고 확신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다르게 판단해서 난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통칭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헌재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도 이 부분을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11차례 변론을 쭉 들어보면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은 아니었다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변론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됐고 현재까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성환 교수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 사실은 이제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죠. 그거는 그 이제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 소추 답변서에 이미 나왔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치열한 어떤 변론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판례는 그냥 개헌법 위반, 일반인이 개헌법을 위반했는데 그 개헌법이 이제 계엄이 합헌적이 되려면 계엄 선포가 합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판단한 겁니다.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근데 판단해서 위헌 위법이니까 이후에 행위들도 다 무죄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긴급재정명령, 금융실명제 그것도 범죄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이 자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예를 들어서 김정한 변호사님이 다수의 국민을 모아서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각하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나 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탄핵 소추권의 남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자주 된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또 공평하게 보자면 모르겠습니다. 거부권이 요건이 없다고는 하지만 거부권조차도 사실 너무 많이 남용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탄핵 소추를 할 정도도 아닌 그런 판단도 못 받아볼 것 정도의 그런 남용으로서의 각하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사 탄핵, 여러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에 이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그런 식으로 각하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은 오늘 토론의 쟁점은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파면의 중대한 정도인지를 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 부분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법률 위반 예. 위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예. 한 번씩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내란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좀 표현이 그런데 저는 좀 용기 있게 헌재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내란죄 그 수사건에 대해서 빼자고 한 거는 소추위원 쪽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형사재판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따질 게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게 형사재판 나중에 했을 때 달라질까 무서운 거죠. 하지만 사실은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이 사안은 너무 명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다 십수년 이상 고위법관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걸 형사재판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자꾸 상당 기간 지속할 목적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2-3시간 깜짝 놀라게 하려고 비상계엄했다. 이걸 지금 인정하자는 것인데 상식에 반하죠. 그리고 이 계엄 사령부 포고령에 써 있습니다. 1호가 뭐냐면요. 국회와 지방의회 포함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헌법상 비상계엄으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나 영장 이런 것들이지 국회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포고령 자체가 이미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꾸 2-3시간짜리 깜짝 놀래기 계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실제로 투입한 병력이 아까 200명 그 주장이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한 최종 1월 기사에 의하면은 1,605명입니다. 공식적으로 검찰이. 1,605명이요. 예. 그리고 특전사 466명, 소방사 212명, 그리고 실탄 규모 57,000발 동원됐습니다. 장난으로 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과해 보입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저도 좀 말씀드릴 게 많긴 한데 저도 뭐 통치 행위로 인해서 각하될 거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전과 후에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훼손되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장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으로 각하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사건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전구패를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도 남용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탄핵 사유를 보면 노려봤다 이게 써 있습니다. 그 사유에.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노려보시긴 했어요. 근데 노려보는 게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1,600명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1,600명이 온다 한들 그 국회를 봉쇄할 인원이 될까요? 그걸로는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고령도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허술하게 하셨나.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경고성으로 작성됐다.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와 계획이 없었다. 저는 이게 계획이 없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예.